네, PK 정치 토크. 오늘은 최태경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이종환 한국당 부산시당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뭐 국회 상황 보고 있기가 딱합니다. 바라보는 국민들의 피로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주말에 진행된 여론조사 먼저 한번 국회 공전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한국당만 뺀 상태에서 오는 20일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난처하고 괴로운 지금 상황이죠. 네. 예, 국회가 마비된 채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가 석 달이나 마비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의 새 기둥인 입법부가 스톱된 상태잖아요. 네.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석 달이라는 기간은.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국회문을 다시 열긴 하지만 지금 예결특위, 법사위 다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렇죠. 국회문을 열어도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상당히 힘듭니다. 예산도 다룰 수 없게 되고, 그죠? 예, 법안 통과도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되죠. 예,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자유한국당 주장이 맞고 민주당 주장이 맞고 이것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요. 이제 그것을 우리의 주장을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알리는 석 달 동안 알려왔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이제는 국회에 들어와서 또 국가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건 도우면서 또 장애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국회에 등원하지 않는 이유, 명분 분명히 있겠지요. 지금 항상 이 패스트트랙 앞에 이렇게 이루어진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아니면 공수처법 관련해서 이 패스트트랙이 되어서 강행 처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자유한국당도 같이 대화에 참여해서 뭔가 그게 패스트트랙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논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야당이 좀 무시당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국회를 열기 위해서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경제청문회를 하자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리고 경제청문회를 하자는 게 이렇게 목리 부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이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려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제대로 힘들고 그런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하자는 취지로 했으면 이런 경제청문회를 굳이 이걸 갖다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까지 우리 제1야당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법안 추경안 통과하고 얼마든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따지고 논의하고 장관들 불러서 혼낼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근데 이제 경제청문회를 꼭 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 그죠? 프레임. 문재인 정부 경제가 실패했다. 자, 이걸 또 국회에 문을 열는데 그 정쟁을 프레임을 또 씌워가지고 족구는 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도가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받지 않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2차 민생 투어 시작하셨어요. 출발점이 1차 투어 때도 그랬죠. 이 부산 이유가 있다면요. 네, 1차 민생 투어 때 자갈치 시장에서 출발을 했었죠. 워낙 이 경제가 좋지 않다, 민생이 힘들다고 하니 직접 이제 당 대표께서 이 안에서만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가서 챙겨보겠다. 이번에 2차 민생 투어는 대안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2040 경제대전환 위원회를 또 발족을 시켜서 오늘 오전에 발족시키셨죠. 대안을 만드는 그 활동을 착수를 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께서 지적하셨죠. 황교안 대표가 너무 이미지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황교안 대표의 행보를 보면 본인의 이미지와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대권에 도전하고 이 단순한 논리만 머릿속에 딱 각인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행보를 합니다. 아셔야 될 게 본인 이미지의 정치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본인의 그런 심중이 현명한 국민들을 읽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이미지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묵묵하게 국사에 전념하는 또 여당과 협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높이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보는 시각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본인이 직접 솔선수범해서 이제 지역을 다니시는 거라서 저는 그런 활동이 그런 시각으로 꼭 봐야 되겠나. 이게 얼마나 이렇게 겁나는 분위기길래 벌써 이 대권 걱정을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 추경도 지금 발목이 잡혀 있고요. 지금 부산시 의회 추경도 이번에 지금
일정이 없죠. 국회 추경과 관련된 부산시의 예산이 한 2,100억 정도 됐는데, 그죠? 네. 준비하고 있다가 돈이 모자라서 아예 올리지는 못했죠.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런 거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산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1등입니다. 네. 그 이유는 아마 바닷가 쪽에서 선박에 의한 원인도 있고 해서요. 네. 놀랍게도 1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550억, 시비 200억, 그래서 750억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것이 국회 추경이 안 되지 않음으로써 올리지 못했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건 10년 만에 한 아세안 그 정상회의가 특별 정상회의가 이번에 부산에서 열립니다. 굉장히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거라 보는데요. 이거 준비할 수 있는 추경안이 지금 무산됐습니다. 일단 발목이 잡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부산 경제에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일이 국회 파행으로 해서 같이 연쇄적으로 부산에서도 이렇게 마비돼 있는 거 이런 점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 추경이 만약에 이번에 국회가 열리고 임시회가 열리고 추경이 통과되게 되면 그러면 그 부산시 의회도 또 그런데 21일 이후에 국회 추경이 혹시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오래 사용하기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10월이나 11월 돼서 시군 의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들이 일정상 그래서 일정상 올해의 실효성 있게 사용하기는 힘들죠. 맞습니다. 하여튼 이 추경이라는 것이 뭐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지만 타이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딱 때에 맞춰서 그때 필요한 거지 지나고 나서 다 힘들고 난 다음에 챙겨봐야 좀 어떻게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번 그 중앙에서 지금 편성한 추경 중에는 그 재해 예산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재해 방지 예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뭐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이걸 좀 이렇게 추경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급한 상황이죠. 그런 내용들도 좀 부족하고 또 우리 중앙당에서 이렇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추경 그 민생 추경 내용들이 또 내년 총선을 또 보고 하는 것 아니냐. 방금 아까 우리 황 대표님도 내일 총선이나 대선을 보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가질 수 있듯이 이 추경 내용도 이 GDP 성장률에 기재부에서는 0.1%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번 6조 원대의 추경이 GDP에 영향이 0.1% 정도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또 분석을 한 결과는 한점 0.02% 내지는 3%라고 지금 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미미하다고 보시네요. 이 말은 100만 원짜리 집안 살림에 300원이 안 생겨서 이 집안이 거덜난다는 그런 논리랑 비슷한 추경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이 소득 주도 성장에 좀 수정을 가하면 이 정도 추경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재밌는 점이 이 점입니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추경 발목을 잡는 게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하나 생겼어요. 추경은 실효성과 긴급성이 중요한데 이미 너무 오래 발목을 잡았어요. 현재 민주당 다수의 현재 부산시 의회 1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저도 이제 자기 반성을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당이 다수 의원들로 해서 지금 현재 그냥 그대로 딱 반대인 상황이었었죠.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나 행정부도 이제 우리 당 소속 시장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견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시의원님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똑바로 하고 있는데 너 뭔 소리냐 니만 그랬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민주당이 또 다수 의원인 상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정이 제대로 견제되고 비판이 되고 만약에 시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 때 정책 제안을 제대로 해서 뭔가 부산에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감시기관의 능력만 아니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시의회의 능력도 대안 제시 능력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또 지방 분권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는 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확실하면 공무원들은 되게 싫어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과거보다 역동적으로 변화된 건 사실이다. 연령층도 젊어졌고 그리고 전업 시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잡이 아니고 시연 일에만 전업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험이 쌓일수록 더 좋은 의회의 모습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그 최근 대통령 부그룹 순방 중에 그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 어쩌면 선물 남기셨어요. 부산 헬시키 항공 노선이 이제 결정되면서 우리 지역 정치권은 여야 없이 다 반기는 분위기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온도차는 있어 보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을 밀어붙이는 명분으로
활용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예, 환영한다라고 저는 했습니다. 환영하고 부산 시민에는 큰 선물이기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유럽을 직항로가 개설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천 왔다 갔다 보면 뭐 장점이 한두 가지가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되고 비용도 전략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측면은 또 반대로 우리나라 항공사들이나 아니면 이런 그 내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거기에 소외돼서 유럽 직항로가 부산에서도 생기고 물론 인천공항에도 지금 7회 정도 피내어에서 운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부산까지 늘어났으니 당연히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유럽을 갈 수 있는 항공 편수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한 가지면은 우리 부산에서 간다 손 치더라도 보통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쪽을 많이 가는데 거기가 또 이렇게 보면 경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생길 것 같고 이게 완벽하게 우리 부산만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을런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직항로 개설에서는 정말 환영하는 바고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 동남권 광문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김해 신공항은 안 된다. 24시간도 안 되고 안전하지도 않고 활주로도 짧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했는데 이 국토교통부 입장은 좀 다릅니다. 김해 신공항이 충분히 다 소화해낼 수 있고 할 수 있으니 그리고 5개 지자체가 합의한 사항, 그 어렵게 합의한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걸 국책 사업을 이렇게 무산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만약에 제대로 된 동남권 공항이 모든 이 5개 지자체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긴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신공항을 그 안에 된다면 뭐 더 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그리고 계속 이 논란만 가중시켜서 오히려 더 2030년 이후에 2030 엑스포도 못할 정도로 가버린다면 지금 있는 신공항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혹시나 이번 이 내용을 가지고 동남권 신공항 잘못될 수도 있는 성명서 안에 그런 우려도 담으셨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성명서 그리고 입장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국민들은 이런 지점에서 피곤해하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자유한국당 이야기했던 이 지점을 지적했었죠. 부산 헬싱키 직항 노선 비판했었죠. 근데 그 댓글이 막 수천 개 달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하는지 아세요? 모든 문제를 정치화하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를 자유한국당, 민주당이 경쟁하고 의견이 다른 그 대립각으로 환원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치의 수준이 낮아지는 일입니다. 서로 이전 토구만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노선, 직항 노선 들어온 걸 가지고 신공항, 신공항을 끌어들인 것 자체가 좀 무리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저는 자유한국당에 바라고 싶은 건 이겁니다. 명백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TK 지역의 반발도 지금 어제부터 심해졌습니다. TK 발전협의회라고 이제 의원님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가덕 신공항 절대 저지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TK 지역에서 그렇게 반대가 나오고 TK 지역에서는 옛날에 밀양을 찬성을 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동남권 광문공항 문제는 어떤 정쟁을 삼아서 될 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라운드 테이블에 제대로 앉아서 긴 논의 끝에 제대로 된 공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게 김해 신공항이면 뭐 거두절미하고 같이 힘을 합하고 그게 만약에 가덕 신공항이면 가덕 신공항도 힘을 합하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공항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시고요. 이것도 하나로 1시간을 가야 될 주제라서. 그런가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탈당을 하셨어요. 탈당을 하시고 지금 신공화당이죠. 지금 뭐 상당히 조은진 의원하고 같이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공동대표로. 어떻습니까? 지금 뭐 파급력, 영향력. 보수가 다시 재편할 수 있는 이제 신호탄이 저는 되었다고.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새로운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당내 뭐 친박 뭐 비박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날이 서 있으면 같이 보수 가치를 가지고 우리 당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통합의 대상이기도 한 논의의 대상이기도 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게 보수가 재편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막상 나간 홍문정 의원님 오늘 아침에 이제 워딩을 들어보니까 내가 미워서 떠난 게 아니다. 사랑해서 떠난 것이다. 이거 참. 그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원래 애인하고 헤어질 때, 버릴 때는 그런 이야기. 요거 한번 보고, 자, 성일종 의원은
탈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또 김용태 조강특위 위원장이셨죠, 이분. 네. 전 5.1 보수 통합에 훈풍이 분다. 이제 걸림돌이 제거됐다. 박 전 의원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친박신당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직 국회의원 두 사람이 이미 친박신당을 만들고 있는 셈이고요. 네. 조원진, 홍문조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합류가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요. 네. 자유한국당이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당을 재건하면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 그 새로운 이념과 비전으로 당을 재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강성 지지자, 극우 지지자들의 지지를 다시 결집시키고 이런 걸 통해서 낡은 가치에 여전히 기대면서 당을 재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박근혜와 더 가까웠던 분들, 또 공천 탈락이 예상되는 분들 중에서 박근혜 대표와 가까운 분들은 유혹에 빠질 수 없는 거 밖에 없는 거예요. 18대 총선이었죠. 친박연대와 지금 친박신당을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친박신당이 창당된다 하더라도 그 옛날에 친박연대 그런 상황에서 만드는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시작이. 지금은 이제 이 태극기 보수 우익 세력을 지금 등에 업고 지금 조원진 대표랑 지금 홍문종 대표님이 나가서 또 하나의 보수 우익의 영역을 넓히자는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당신들이 싫어서라기보다는 당신들이 가고자 하는 외연 확대가 안 되니 우리라도 나가서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물론 개인적인 자기의 정치 여정은 접어두고라도 그런 면에서 지금 친박 연대하고는 좀 상당히 궤를 달리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보수 가치를 국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또 내년 총선을 향해 가서 하는 우리 보수 진영의 마음은 크게 파급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2주의 키워드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었고요. 자존심. 정당이든 사람이든 누구나 이렇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는 이렇게 양보를 못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이 청문회를 하자고 하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님께서 정말 이 청문회까지 하자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놓으라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그러면 그게 원내대표 개인의 자존심인지 아니면 정당의 자존심인지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는 지금 많이 너무 힘들어서 폭망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거기서 상처받는 국민들의 자존심은 아랑곳하지 않는지 누구의 자존심이 중요한 건지 그런 면에서 이제 자존심이란 키워드를 들고 나왔는데 대통령께서도 지금 우리 황교안 대표가 1대1 회담을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대 사람끼리 만나서 국가를 위해서 논의하고 하는 자리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거기다 뭐 정략을 갖다 댄다는 것도 우선 이야기고 만나주시고 우리 경제청문회 하는 것도 이게 의감이 불편하면 뭐 상임위원회를 통하든 뭘 통하든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회, 우리 자유한국당도 자존심 버리고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자존심을 택했습니다. 자존심을 좀 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최태경 부대변인. 윤석열이 왔습니다. 화제의 인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불신하는 집단 중에 한 곳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을 기억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적임자가 왔습니다. 간단하게만 소개하자면 2006년 정몽구 회장 구속영장 비자금 불법 비자금 수사 당시에 구속영장을 검찰총장한테 청구하면서 자기의 사직서를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노무현 정부 때 민주당 사무총장 안희정 이런 분 또 구속시킨 분이 이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중요한 일화가 우리 박범계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하고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연수원 동기들이 박범계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축하하는 자리에 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10분 동안 맥주 한 잔 딱 마시고 나왔답니다. 그 뒤에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말했죠. 현직 검사와 현직 국회의원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한테 일깨워주고 갔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말입니다. 우리 윤석열을 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윤석열 씨 아마 잘 맞을 겁니다. 국회에 들어오셔서 때려주시고 국가기관은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원내대표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 부분 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주목이 됩니다. 좀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 그리고 또 정의에 충성하는 검찰,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